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26조 원 규모의 재산, 유족들이 오늘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내 모든 상속세의 3배입니다. 또 유산 중 1조 원은 의료 사업에 기부하고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삼성 측의 발표 내용을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삼성 계열사 주식 19조 원을 포함해 26조 원 규모입니다. 상속세만 12조 원. 국가가 걷는 전체 상속세 3년치에 해당하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기증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보 14점과 보물 46점을 포함한 문화재 2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환기와 피카소가 포함된 근현대 미술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들은 이 기증만으로도 조 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기증과 별도로 1조 원의 사회 환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3천억 원을 내놨습니다. 삼성 일가는 오늘 이 1조 원을 모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요일로 예정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앞두고 과세 대상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 기부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을 이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선대에서 물려받아 숨겨놓은 차명재산이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 시한이 지나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일가는 오늘 상속재산을 홍라희 씨와 3남매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23,000여 점은 이제 대중의 눈앞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국보와 보물만 60건이고 교과서에서 보던 미술 작품도 여럿인데요. 어떤 작품이 어디로 가서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전동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겸재정선이 비각엔 인왕산의 절경을 그린 국보 216호 인왕 재색도. 조선 영조 때 그려진 이 그림은 가로 138, 세로 79cm로 정선이 그린 그림 중 가장 크고 웅장합니다. 단원 김홍도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무상을 표현한 보물 1393호 추성부도, 천수가는 보살도와 월인 석보까지,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국보 14건, 보물 46건의 미술품과 문화재 21,600여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대개는 다 매장유물들이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삼성가의 그 미술품들이 감으로써 소장품의 완성도를 높여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국내외 근현대 미술품 1,4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갑니다. 경계조차 알기 힘든 녹색 연못에 유독 수련만이 선명하게 핀 이 작품은 빛과 색채를 자유자재로 묘사하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입니다. 모네가 남긴 250여 점의 수련 연작 중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시기에 그려 추성화처럼 보이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르누아르의 책 읽는 여인을 비롯해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 샤갈과 고갱 등 서양 미술 대가들의 걸작들은 물론 이중섭의 황소, 김환기의 항아리와 여인들처럼 한국 현대 미술의 획을 그은 명작들도 기증됐습니다.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해외 사례를 들춰보더라도 상당한 역대급 수준입니다. 전체 이건희 컬렉션의 경제적 가치는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시가로는 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의 한 해 작품 구입 예산은 수십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증으로 해외 유명 미술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작품을 최대한 빨리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박물관은 오는 6월, 미술관은 오는 8월부터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갈수록 속도가 붙어서 어제 하루 17만 명, 지금까지 258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이들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입시학원인 강남 대성학원에서 1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강생과 교사 등 2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이고 유명한 학원이다 보니까 전체 전수검사를 받겠다 해서 아마. 코로나19 전체 신규 확진자는 77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완만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방역당국 내부에선 의료체계 여력이 있어 아직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과 선제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팽팽한 고란제 사항들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양한 어떤 평가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는 결정을 한다라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보낸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밀접 접촉자이거나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라 해도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2차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접종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대 국가들과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30세 이상 군인도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자 12만 명을 2주 안에 모두 접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원래 다음 달 초에 시작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군대 내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두르기로 한 겁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서해 유성룡함에서 해군 잠수함 정지함에서 장병들이 속속 하선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밀폐된 함정에서 생활해야 하는 장병들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더 안심하고 임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군부대 접종은 감염에 취약한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필수 작전 요원들이 있는 비무장지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해군 상륙함과 공군 비행단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접종 시기도 당초 5월 초에서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30세 이상 장병 접종 대상자는 12만 6천여 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 군은 2주 안에 속전속결로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5단계로 나누어 군사 작전처럼 이루어집니다.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면밀한 예진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접종 후에는 증상이 있든 없든 다음 날까지 휴무를 보장하고 원할 경우에는 휴가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군 장병의 주력인 30세 미만 45만 4천여 명에 대한 접종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혈전 논란으로 3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됐기 때문인데 군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보건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모두 발열과 두통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이었는데요. 정부가 3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어제 처음 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4건의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심의 대상 9건 중 4건만 피해가 인정된 건데 여성이 3명이었고 연령대도 20, 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건은 화이자,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모두 접종 뒤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일반적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짧게는 27분부터 길게는 28시간까지 평균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기저질환과 과거력 이상 반응을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한 다른 5건에 대해선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피해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피해 보상이 결정된 4건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 대상입니다. 기존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진료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겁니다. 또 소액 심의의 경우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줄여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와 질병청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보상이 결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열고 있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한 달에 2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경증 이상 반응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 신청이 많아질 거란 우려에 대해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보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36만 명, 누적 사망자는 무려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병상은 물론이고 산소 발생기와 약을 구하지 못해서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자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앞에 대기 중인 3륜 택시 안, 마당과 복도, 환자들이 곳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심폐소생술까지 이루어집니다. It's been 1 week. She's having constant fever and now she is not even able to breathe. 응급실을 앞에 두고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급기야 이성을 잃고 의료진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일주일째 매일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인도. 하루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실제 누적 감염자는 공식 발표보다 30배 더 많은 5억 명이 될 거란 말까지 나옵니다. The situation is getting bad day by day. We are getting more cases day by day. 산소 품귀 현상으로 의료용 한 통에 우리 돈 100만 원이 넘게 거래되자 인도 정부는 수도 뉴델리에 산소 70톤을 실은 특급 기차를 보냈습니다. 화장터에선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르고 환자와 시신이 한데 엉켜 아수라장입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I've discussed with him when we'll be able to send actual vaccines to India, which will be my intention to do. 영국과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도 산소 발생기와 호흡기, 각종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 인도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국가들이 속속 늘자 인도 상류층은 개인 제트기를 예약해 몰디브 같은 휴양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번 폭증은 전파력 강한 2중, 3중 변이 바이러스, 봄 축제 동안에 느슨해진 방역, 여기에 낮은 백신 접종률이 맞물린 초대형 위기다 보니 코로나 생지옥 탈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현경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등 의료계와 관련된 개혁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더해서 여당의 숨고르기 기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자리를 비웁니다. 동시에 수술실 4개를 오가며 수술한 겁니다. 방치된 권대희 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년째 권 씨의 어머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었으면 다 밝혀졌잖아요. 그죠? 수술실 CCTV 영상이었기 때문에 유령 의사 수술실 안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21대 국회 들어 관련법 3건을 발의한 민주당. 당초 제시한 목표는
지난달 처리였습니다. 당의 정책위의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두 가지 의료법 개정안이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4월 국회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이 법은 복지위 전체 회의는커녕 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만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박탈하는 법안도 2달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민주당은 최근 선출된 의사협회 집행부가 강경 일변도였던 전임자들과는 달리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소통을 충분히 한 뒤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임 의사협회장 역시 과거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에 대해 면허체계 근간을 위협한다며 비판한 바 있어 의료개혁 후퇴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해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현 정부 들어서도 윤 전 총장이 적폐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자신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윤 총장에 의해 억울하게 사법 처리된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고.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력 주자가 없다고 민주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냐고 말했던 자신의 작년 인터뷰 기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결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당을 공언해온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최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됐다고 견제구를 던진 데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넘어 탄핵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당 안팎의 분위기가 향후 윤 전 총장 영입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뒤를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이 된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노환으로 선종했습니다. 오늘 하루 명동성당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평생을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던 정 추기경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었던 고 정진석 추기경. 마지막 모습도 평온하면서 인자한 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교회를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명동성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화해의 길로 이끌으려고 노력하셨던 분, 힘든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던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돈보다 사람, 나눔과 상생이라는
추기경님의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애도했고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60년 전 사제의 길로 들어선 고 정진석 추기경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나눈다는 성경의 한 구절을 그대로 실천한 성직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눴고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하며 시대의 아픔을 견디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또 평생에 걸쳐 교회법 책을 51권이나 내며 천주교 근간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생명을 받는 사람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할 거예요. 전 재산 800만 원과 자신의 각마까지 모두 기증한 정추기경이 남긴 마지막 말은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였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장병을 격리하고 지급한 급식이 부실하다. 또 코로나 막는다고 샤워에다 화장실 사용을 과하게 막고 있다. 최근 군대 내 이런 논란을 두고 서욱 국방장관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볶음 한 덩이에 오이 한 조각과 김치가 전부인 한 휴가 복귀 장병의 격리자 급식 사진이 공개된 뒤 부실 급식을 폭로하는 장병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선 방역을 위해 훈련병들의 샤워나 용변까지 통제시킨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오전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실 급식 폭로 열흘 만입니다. 격리 장병의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 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부모 마음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헌신하는 분들을 이따구로 대우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북한도 그보다 잘해줘. 그러니까 21세기 군대인 거죠. 근데 병역 문화는 쌍팔년도 병역 문화예요. 한 끼 2,930원에 불과한 군 급식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가는 17.5%에 밖에 인상되지 않았어요. 세 끼에 만 원도 되지 않는 이런 식사비를. 부실급식 제보자에 대해 소속 부대가 휴가 5일을 삭감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실급식 제보한 병사가 징계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징계 사례는 발견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배식 사건 뒤 휴대전화를 뺏겼다거나 입단속을 시킨다는 장병들의 글이 SNS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회의원은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성실하게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이죠. 만약 무단으로 결석하면 특별 활동비를 깎고 징계까지 가능한 장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구멍이 있고 의원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속 수감돼서 옥중에 있어도 이 특별 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반년 만에 출석입니다. 늘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의 구속기간은 169일. 그런데 이 기간 중 본회의나 상임위를 무단 결석한 건 단 이틀로 나옵니다. 비결은 이 청가서. 결석 사유를 적은 청가서를 미리 내거나 나중에라도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조절 쓰기가 좀 그런 측면에 있지. 수당도 받습니다. 무단 결석 시에는 받을 수 없는 하루 3만여 원의 특별 활동비가 청가서만 내면 자리를 비워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정 의원은 구속기간 모두 31차례 청가서를 제출해 특별활동비 94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순 의원은 출석을 못하면 청가서를 내게 돼 있는 국회법을 따른 거라면서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허술한 첨가 절차. 원칙상으로는 국회의장 허가가 필요하지만 진단서 첨부 같은 검증 절차가 없어 제출만 하면 다 인정됩니다. 확인하는 절차나 첨부 서류가 궁금하신 거죠?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MBC가 21대 국회 출결 기록 10개월치를 봤더니 한 번이라도 첨가나 결석 신고서를 낸 의원은 모두 166명. 이들은 574차례 회의에 빠졌습니다. 장관 겸임인 의원을 빼면 정정순, 윤상현, 이탄희, 송재호, 이낙연, 우원식 의원 순입니다. 이들은 입원 치료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당 차원 업무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첨가 기간에 받은 보수에 대해선 이탄희 의원은 월급 전부를 이미 기부했고 송재호 의원은 특별활동비 반납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첨가나 결석 신고도 하지 않은 무단 결석은 더 많아 모두 1,375차례였습니다. 무단 결석을 20번 넘게 한 의원은 홍석준, 박덕흠, 홍준표, 김태호, 유상범 의원이었는데 이들은 야당 차원의 집단 행동으로 빠진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징계받은 의원은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특별활동비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기간에 받은 월급에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구속된 이상직 의원도 월급은 다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의원들도 구속되면 월급을 깎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제목에 방울 다는 걸 찬성할 의원은 얼마나 될지 이어서 백승호 기자입니다.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로 5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당장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졌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보좌진 9명도 유지되고 1,000만 원 넘는 월급도 매달 20일에 거의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도 특혜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 첫 달 월급의 40%를 받았고 땅 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도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구속되거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가 해제되면 월급이 순차적으로 깎이고 못 받은 월급은 무죄 선고가 나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더 엄격합니다. 질병 이외 사유로 결석한 의원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월급을 공제하고 있어 구속 수감되면 불출석 일수만큼 월급이 삭감됩니다.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정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무단 결석하면 월급을 깎거나 주지 말자는 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9건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다룰 상임위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11명이 찬성했지만 절반 이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나왔던 같은 내용의 법안은 4년 내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대를 이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0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업소를 4남매가 넘겨받은 건데 여기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고소를 하면서 가업처럼 이어진 범죄가 막을 내린 겁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 형님! 3층짜리 성매매 업소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 영장, 검증 영장이 발부됐어요.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금고에선 각종 장부와 현금 뭉치가 나옵니다. 서랍 곳곳에서 금부치도 발견됩니다. 요거 좀 봐야 되는데? 뭐지 이게? 열쇠네. 커다란 금고를 열기 위해 업소 밖에서 전기톱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귀금속 60여 개, 현금 4,8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이후 1층 내부는 커튼으로 가려졌고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이 업소는 경찰에 구속된 40대 A씨의 형제자매 등 일가족 5명이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어머니가 운영하던 이 업소는 지난 1998년 4남매가 물려받았는데 이들은 23년 동안 수원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피해 여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 빚이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최대 3천만 원의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을 받은 뒤 성매매를 강요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CCTV로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여성들이 아프다고 해도 쉬지도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 수익이 128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사실 성매매 직결지 땅이 지금 평당 3,500씩이에요. 엄청나요. 128억이나 벌었잖아요. 경찰은 건물 등 이들의 재산 62억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아 팔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A씨와 A씨의 형수 등 2명을 구속하고 형제자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한 아파트 경비원한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에다 폭행까지 한 방문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출입 차단기를 내려놓고 몇 동 몇 호에 왔는지 언제 나갈 건지 물어봤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경비원은 끝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 방문자 출입로에 멈춰선 흰색 승용차 뒤로 차들이 줄지어 기다리자 경비원이 다가가 뭔가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운전석의 여성이 경비원의 말투와 표정을 꼬투리 잡으며 심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경비원은 계속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여성은 차 안에서 담배까지 피면서 과격한 욕설과 삿대질을 이어갔습니다. 꺼져라.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말 내 마음이라고 꺼지라고. 지지기 벌리지 마 꺼져. 심지어 차 문을 발로 열어 제껴 경비원이 문에 부딪히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격한 행동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침을 막 격하게 막 배나게 뱉으시면서 욕설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오래 계속됐어요. 저도 경찰을 부르고 싶을 정도로. 욕이란 욕은 너무 심하게 해서 저희도 진짜 비참하고 진짜 억울합니다. 심한 욕설에 폭행까지 당한 경비원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시간 2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심하게 한 거는 진짜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심한지 죽겠더라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막 땀이 줄줄 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경비원은 몇 동 몇 호에 왔는지를 물어보자 여성이 전엔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다고 따졌고 원래는 방문 차량은 안 열린다고 말한 뒤 차단기를 열어주자 다짜고짜 욕설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 경비원은 사흘이 지난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오고 참 진짜 우리가 경비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저렇게 당해야 되나 너무너무 진짜 비참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경찰은 이 여성을 모욕과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일단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시킨 식품 공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래된 호두나 아몬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유통기한 표시를 조작하거나 곰팡이가 핀 상한 식빵을 튀겨서 과자로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팽성군의 식품 가공업체 창고. 유통기한을 넘긴 호두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창고 안이 오래돼 찌든 호두 기름이 내뿜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거 왜 이렇게 쩐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공장장님도. 쩐내는데. 유통기한을 길게는 1년 2개월이나 넘긴 미국산 호두 14톤을 팔려고 보관하다 적발된 겁니다.
오래된 호두의 기름 냄새를 없애려고 호두를 물에 빨아 말린 뒤 가루 형태로 만들어 3톤 2,6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물로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하면은 국민들이 드시는 건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죠. 폐기에 못 붙이는 게 죄송한데요. 경북 영천의 또 다른 식품 제조업체. 단속반이 상자를 열자 식빵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핀 식빵을 튀겨 러스크라는 과자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절단된 식빵을 보면 곰팡이가 엄청나게 지금 피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게트를? 업체 측은 곰팡이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일단 곰팡이가 피었다고 그러면은 그 식빵은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곤란은 냈겠지만. 유통기한이 석 달 가까이 지난 포장 육개장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원래 유통기한인 2월 표시를 신호로 지우고 11월로 날짜만 다시 찍어 넣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개장 제품은 강원랜드에 50개 정도가 팔렸습니다. 신호나 휘발유로 유통기간을 지운 다음에 다시 표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 모두 폐기를 하고 있으며 또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의 업체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다짜고짜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해서 택시기사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승객을 제압해서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 다급했던 순간을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낮 서울 용산구 원효로 택시 안. 뒷자리에 앉은 젊은 남성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의 목을 조릅니다. 택시기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남성은 갑자기 행동을 멈추더니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다시 혼잣말을 하며 택시기사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오게 하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저씨 가르쳐요. 밖에서 다른 사람이 택시기사를 도와주려고 창문 안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승객은 운전기사 목덜미를 잡아채고 놓지를 않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시민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가까스로 택시기사는 숨을 돌렸지만 택시기사는 혼자서 안전벨트를 풀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피해자는 택시기사 73살 이모 씨. 남성 승객이 요즘 어떠냐며 정상적으로 안부 인사를 묻다가 갑자기 돌변해 목을 졸랐다고 말합니다. 안 그렇다면 아마 내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와줄 잘했으면. 이 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부상이 심해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가해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에 각종 비하 발언을 쏟아내서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번엔 초등학생을 가르칠 예비 선생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에 담기도 힘든 비하 발언을 상습적으로 쏟아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수도권의 교육대학교 학생이라고 밝혔는데 말끝마다 욕설은 기본이고 지방교대를 대놓고 비하합니다. 지방교대생들은 수준이 떨어진다며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등의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어로 비난하는가 하면 누군가의 부모를 들먹이며 입에 담기 힘든 폐륜적이고 성적인 모욕 발언도 일삼습니다. 자신의 이력도 자랑 삼아 올린 탓에 글쓴이는 금세 수도권 지역의 교대 3학년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로 특정됐습니다. 그 사람으로 특정된 이유가 본인 인부로 자기는 그 학교 홍보대사 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 홍보대사도 하고 뭐 국가장도 한다 해서 신상이 알려진 직후 A씨는 자숙하겠다는 자필 사과문을 인터넷에 올렸고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A씨가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다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발령을 받으면 언제든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이미 어딘가에서 임용됐을 수도 있는 상황.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단에 서고 그 편을 잡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제가 만약에 부모님 입장이면 그런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료 교사로 만나기에도 너무나도 싫고. 시험 합격 직후 A씨는 인터넷에 한 차례 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봉사활동 인증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막아달라며 A씨의 임용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원 접수된 것도 없다고 하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도 알 방법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교사로 재직 중인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0년 사이에 여름의 길이가 3주 가까이 늘어난 반면 겨울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이번 봄에 자주 나타난 황사도 이런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 4.5km 상공에서 본 수도권 하늘입니다. 옅은 황토빛 모래먼지가 떠가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다시 날아든 황사먼지입니다. 올봄은 황사가 유난히 잦아 서울은 벌써 7일이나 관측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2.8일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원인은 중국과 몽골 등 황사 발원지의 이상 고온 탓입니다. 화면에 주황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고온 건조 경향이 심한 곳으로 특히 황사 발원지 일대는 평년 기온을 최대 4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화살은 황사 발원지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1912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점의 기후값을 분석해보니 1910년부터 40년까지의 초기 관측값보다 최근 30년 사이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24절기로 대표되는 계절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인 동지와 소환, 대안의 평균 기온은 100년 새 최고 4도 이상 상승해 영하가 아닌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봄과 겨울의 기온은 뚜렷이 상승하고 봄과 여름의 계절 시작일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명확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1.6도가 올라 전 지구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가량 컸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남부지방은 물론 충남까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여름은 6달 가까이 지속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서울이나 인천은 현재의 서귀포나 부산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고요. 또한 부산이나 제주도에는 사실상 겨울이 없어지게 됩니다. 폭염과 호우, 한파와 같은 극한 날씨도 더 자주,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후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한 작가가 자신이 쓴 영화 시나리오가 한 중견기업에서 만든 커피 광고에 그대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화가 공개되면 자신이 오히려 광고를 표절한 걸로 오해받을 정도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보는 MBC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배를 탄 남자가 쌍안경으로 섬을 바라봅니다. 여기가 섬 맞나요? 한 중견기업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커피 음료의 온라인 광고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김모 씨는 지난주 새벽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광고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제 영화 속 스토리가 너무 똑같아 보니 흡사하니까 여기가 어디죠 했을 때 좀 뒤로 넘어졌고요. 주인공이 작은 어선을 타고 섬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어딘지 묻는 도입부. 쌍안경이나 총 같은 소재와 불길 앞으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결말이 시나리오와 똑같았던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영화로 제작 중인 상황. 광고를 본 출연 배우조차 영화가 광고를 표절한 걸로 오해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만원경을 보는지, 마지막에 굳이 거기서 왜 불이
불타오르는 장면이 있는지 앞부분하고 끝부분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짤기다. 재작년 말 시나리오를 완성한 김 씨는 작년 여름부터 광고 감독들과 기획사 등 20여 곳에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에 보내기 시작했죠. 협업할 수 있는지 좀 관심이 있는지 그분들이 쓰라고 제가 보낸 건 아니고 바보같이 손질을 제가 한 것 같다. 해당 음료업체와 광고 제작사에 표절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제작사 측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고 음료업체 측은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을 많이 쓰지 않느냐,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연히 겹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촬영의 전반적인 컷들이나 구성은 이제 감독님이 짜주신 건데 김 씨는 영화인 신문고와 시나리오 작가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 데서는 자연적 기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나리오의 유출 경위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내년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영화를 준비해왔던 김 씨는 업계를 상대로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제 영화가 제품을 카피했네 이랬을 때는 이제 글 쓰는 입장에서는 뭐 사망 신고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두렵고.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넉 대나 되는 견인차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장면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아찔했던 현장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런 메카들 개정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역주행 견인차 넉 대와 마주친 건 지난 26일 늦은 오후. 서울에서 아내와 볼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에서였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봤더니 차가 한 3대 정도가 추돌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래서 했구나. 근데 바로 한 몇백 미터 가니까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뭐야? 앞쪽에서 차들이 비키는 거예요. 봤더니 역주행하는 차 4대가 연속으로. 앞차도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앞에 차가 당황하니까 바로 비키면서 옆 차선이 있던 차를 추돌할 뻔하더라고요. 견인차들의 이런 황당한 무법 운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차선 가로지르기, 갓길 역주행, 중앙선 침범에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가려다 도리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다반사. 경쟁업체가 있다 보니까 빨리 가서 하나라도 경영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개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차의 마력수보다 더 잘 나가는 튜닝도 많이 하고요. 사이렌을 스피커를 하나 더 가는 거죠. 엔진을 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차 사이렌 소리만 들었지에 응급차인 줄 알아요. 실제로 소방차나 구급차인 척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다 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신호 지켜야 되잖아, 그치? 전문가들은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님을 강조하며 불법 견인차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니까 교통법 위반이나 경광 등 사유라는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위반 사실 발견 시 일반 자동차 신고하듯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시설은 1,500여 곳.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반드시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몸소 답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떠난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남효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향유의 집. 1986년 설립된 이 시설은 이틀 뒤 35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한때 이 시설엔 1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이용자가 퇴소하면서 방 30개는 모두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이 작은 방 안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2~3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
여러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방문은 관리를 이유로 늘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까지도 그들이 다 지켜보고 내가 배변하는 것도 그들이 다 지켜보는 그런 환경이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는가란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지난 2007년 이 시설 원장과 이사들이 장애인 수당 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때부터 장애인들은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자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김동림 씨는 이 일을 계기로 혼자 나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못 버틸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벌써 13년째. 시설에서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시설에 있을 때는 내 의견이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그냥 묵살당 그냥 시설에서 죽으라고 죽는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아내와 철마다 꽃놀이와 소풍 가는 재미로 살고 있다는 김 씨. 시설에선 결혼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옳은 건가. 꼭 내가 이렇게 시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죽어야 되나, 내 삶이 변화가 있었어요. 뇌병변 장애인 25살 박장군 씨도 자립한 지 2년째. 박 씨는 다른 장애인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짜여진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상이 너무 즐겁다고 말합니다.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제가 꿈꾸던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강사 공부, 한글 공부랑 4살 때부터 살던 시설에선 무겁다는 구박 때문에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제 강제 다이어트를 했어가지고 밥도 그만 먹으라고 하고요. 너 때문에 허리가 됐다. 나 때문인가 자책도 많이 하고 많이 울기도 했고 지옥 같다고 해야 되나? 발달장애인 이은주 씨도 7년째 시설 밖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청소도 하고 밥도 해먹으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쇼컷 머리에 약간 바지를 더 많이 입으셨어요. 나도 머리 기를래?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이제 머리 기르시고 계신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원피스만 입으세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사는 거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많이 행복해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 600여 명 중에 42%가 탈시설을 원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즉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설 장애인들이 자립을 원할 때 서울시는 무료로 혹은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줍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다른 지역에선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오는 8월 중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더디고 지난해 12월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예산과 법적 근거를 두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주시설 운영자들이나 그 사회복지법인들의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한 대 몰아넣고 관리하는 게 장애인을 위한 일이었다는 착각. 이틀 뒤 문을 닫는 향유의 집 관계자들이 발벗고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도운 이유입니다. 자립하면 누가 지켜주냐, 위험에 노출되지 않냐, 그리고 시설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데 왜 여기서 나가려고 하냐. 2008년에 그 나가신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0년 살면서 하루도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참 자유를 얻었다. 난 죽어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그냥 위안부라고 쓰는 게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군이라는 말을 삭제해서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흔적을 없애려는 의도인데요. 위안부 동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온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政府は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일본은 종군 위안부란 말을 쓰며 일본군의 강압적 모집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慰安所の設置、管理およ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 그런데 일본 강요회의는 종군 위안부가 아닌 그냥 위안부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誤解を招く恐れがあることから従軍慰安婦また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ではなく単に慰安婦という用語を用い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考えており 종군이란 말을 삭제함으로써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흔적을 없애려는 의도입니다. 국가 책임을 부정해온 우익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한국도 종군 위안부라고 쓰지 않지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종군이란 말이 군을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이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빼고 대신 일본군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이란 용어는 아예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교과서들에도 적용됩니다.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핵심 내용은 부정하면서 사과했다는 생색만 내려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직후 첫 거리 시위를 이끌면서 시민 저항에 불씨를 당긴 타이자 산이 MBC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수배자 중 유일하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지만 인터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의 학살 중단을 논의하는 이 와중에도 학살은 진행 중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서른두 살 깡마른 모습으로 은신처에서 화상 인터뷰에 응한 타이자산. 석 달 가까운 도피 생활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려 750명을 학살하고도 아세안 정상들 앞에 당당히 나타났던 민아웅 플라잉 총 사령관은 폭력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 아세안အစည်းအဝေးသူလုပ်နေတဲ့အချိန်မှာလည်းမြန်မာနိုင်ငံမှာကြမ်းဖက်မှုတွေရှိနေပါတယ်24 25 26เนาะ29တောက်လျှောက်အကြမ်းဖက်မှုတွေလူသတ်မှုတွေဖမ်းဆီးမှုတွေနေ့စဉ်နဲ့အမျှဆက်ပြီးတော့ရှိနေပါတယ်ခင်ဗျာ 새벽녘 장갑차가 의회를 점령했던 2월 1일. 이후 사흘간 미얀마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민주화 운동의 첫 포문을 연 이가 바로 타이자산입니다.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그가 동료 20여 명과 함께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저항의 불씨가 됐습니다. ကျွန်တော်တရက်နှစ်ရက်လောက်စောင့်ကြည့်ပြီးတော့ကျွန်တော်နောက်မှာတော့ကျွန်တော်တို့တငယ်ချင်းတွေစုစည်းပြီးတော့စာကြည့်တိုက်လေးမှာပဲကျွန်တော်စုံပြကြပါတယ်ဒီအာဏာသိမ်းနေဆိုတာတေးကြပြီဆိုတာကိုကျွန်တော်တို့စသိရတဲ့အချိန်ကစပြီးကျွန်တော်တို့နိုင်ငံသူနိုင်ငံသားအားလုံးကလက်မခံခဲ့တာဖြစ်ပါတယ် 시위는 양곤과 몽유화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군부는 그에게 우리 돈 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ကလေးလေးကအစဂရင်းပေါ်မှာနောက်ဆုံးပြားဒီကိုကြီးဖွားကြီးကအစတနက်မှန်နိုင်တဲ့အနေရှိတယ်ဝင်ဖမ်းခံနိုင်တဲ့အနေရှိတယ်အဲ့တော့ဖမ်းဝရမ်းထုတ်ချင်းမထုတ်ချင်းပေါ်မှာလည်းကျွန်တော်အနေနဲ့ကတော့တိတ်ဘာမှထူးထူးခြားခြားခံစားရတာမရှိပါဘူး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국제사회가 외면하고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저항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민생도 파탄 상태라며 한국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ကိုရံကိုလည်းကျွန်တော်တို့မြန်မာပြည်သူတွေကလည်းအများကြီးကျွန်တော်တို့အလေးထားပါတယ်အားလည်းအားကိုးပါတယ်အဲ့တော့ဒီမြန်မာပြည်သူတွေကိုလူသားချင်းစာနာတဲ့အနေနဲ့ထောက်ပံ့ကူညီပေးနိုင်မယ်ဆိုတော့ကျွန်တော်တို့မြန်မာပြည်သူတွေအများကြီးဒါအကျိုးရှိပါတယ်အများ MBC와 인터뷰했던 몽유아의 지도자 웨모나잉이 지난 15일 결국 체포됐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ကိုဝင်းမွန်းနိုင်ဆိုကျွန်တော်နေတာအရေးဟိုးတဲ့တည်တယ်ကျွန်တော်ညီလေးဆိုလဲဟုတ်တယ်သူဖန်စီခံသွားတယ်ဆိုတဲ့သတင်းကြားတဲ့အချိန်မှာကျွန်တော်တို့ဒါအင်မတန်ဝမ်းနည်းစိတ်မကောင်းဖြစ်ရပါကျွန်တော်အနေနဲ့ကတော့အစိုးဆုံးဒီကျွန်တော်တို့ကဖြစ်နိုင်နေရှိတယ်ဆိုတော့စဉ်းစားထားပြီးသားကြိုတင်ပြင်ဆင်ထားပြီးသားဖြစ်ပါ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카톡 대화 수십억 건을 사실상 무단으로 수집해서 인공지능 이루다에게 학습시키고 이루다는 그렇게 배운 대화로 성희롱을 하게 한 개발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분별 없는 개인정보 활용에 제재를 가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대화 친구 이루다. 채팅창에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자세하게 답해줍니다. 이 주소는 실제 주소입니다. 누군가의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사는 모두 60만 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94억 건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인공지능에게 넣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거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형식적 동의만 받았습니다. 적어도 동의를 받든지 또는 익명 정보가 됐을 때는 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으로 본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과 과태료 1억 330만 원을 부과했지만 매우 중대한 침해는 아니라며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이런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 3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만 하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실명 정보를 가릴 수 있는 기술도 없을 뿐더러 관련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또는 그냥 우리 글 대화 내용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감형 처리가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어디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오가는 인공지능 시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김영판의 윤석열 공개 저격 적폐청산 행동대장 사과회인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 겨냥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과 요구가 나왔어요. 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의원, 지역구는 대구 달서구인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나서려면 그 전에 적폐청산 행동대장, 그런 역할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법이란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문재인 적폐 것을 크게 비난한 우리 당에서 그 적폐 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정도죠. 김용판 의원이 그 수사를 받은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죠. 네,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 그런 의혹이 터졌었는데요. 네. 그때 경찰이 대선을 단 3일 남기고 그것도 밤 11시에 댓글 흔적을 못 찾았다,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네.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국민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청장하고 통화하신 적이 있죠?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때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 사건을 조사해서 김용판 서울청장을 재판에 넘겼었는데요. 3심 모두
특정 후보를 위해서 지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때 모습 보시죠.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같은 수사를 또 당하는 고통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좀 거부감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앞다퉈서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 밑바닥에는 정서적인 반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 일각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을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는 그런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좀 가닥이 잡힐 것이고. 네, 오늘 김용판 의원 기자회견으로 과거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갖고 있던 이런 반감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분출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판 의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는 건 마치 민주당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영입하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을 지지도 높다 해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영입할까? 그건 우리 당이 산다면 그런 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윤 총장이 아니라 해도 우리 당의 보배 같은 분이 분명히 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 여기에다가 지금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윤 전 총장하고 그 연대를 하는 데에서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탄핵을 부정하는 말을 했던 서병수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또 남겼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사회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역사가 재조명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전 총장과는 연대가 쉽지 않아질 텐데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네. 탄핵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 반발하는 세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이라든지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서병수 의원이 이게 실수는 아니고 기획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에 맞서 친박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윤 전 총장은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또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레슬링 대표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선수가 실신해서 응급실로 실려가 양성 판정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불가리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경 레슬링 대표팀 A 선수가 호텔 헬스장에서 개인 훈련 도중 쓰러졌고 병원 후송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가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어무 트레이너하고 커피 뛰내려 가니까 애가 쓰러져 있더라고. 응급실에서 데려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하니까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고 호텔 방에 격리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쓰러져서 소피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코 막힘, 목 불편함, 몸에 힘이 없고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어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방역 체계가 느슨한 현지 사정상 빠른 조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MBC 방송 나고 1시간 있다가 어디서 나왔다니. 여기서 와서 청진기 몇 번 대고 갔어요. 그 약도 안 주고. 이미 귀국한 27명 중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불가리아에 체류 중인 23명 중 15명이 감염되면서 레슬링 대표팀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5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길게는 40일 넘게 국제대회에 파견했어야 하는 지적이 있지만 레슬링 협회와 대표팀은 중간에 귀국할 경우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출전권이 걸려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 걸려있고 이번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돌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견한 부분이었고.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마지막 대회 참가 여부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협회는 직원 6명을 배정해 대사관과 대표팀을 잇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지입니다. 김학범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흥민 선수도 와일드카드 후보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아무도 발탁을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궈냈던 손흥민과 황의조, 그리고 조현우. 도쿄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김학범 감독은 이번에도 와일드카드 3장을 고민 중입니다. 와일드카드에 대한 선수는 11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 포지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손흥민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수 카드가 유력한 가운데 김학범 감독은 최정예 멤버를 꾸리기 위해 해외파나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병역 문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 선수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팀에 맞지 않으면 저는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실했냐 안 했냐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봐요. 어차피 메달을 목표로 하는 만큼 조편성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강한 팀들하고 다 붙어버려.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난해 23세 아시아 챔피언십 우승 이후 제대로 훈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만큼 6월 A매치 기간에 있을 소집 훈련에 벤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차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다. 통분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사실 A 대표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50명의 예비 엔트리를 압축한 올림픽 대표팀은 다음 달 초 1차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뒤늦게 흥행에 성공하는 가요계의 역주행 신드롬이 요즘 KBO 리그에도 있습니다. 입단 12년 차 31살의 나이에 LG 불펜의 핵으로 주목받는 김대유 선수를 김태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8회 원아웃 만루 위기, 타자를 얼어붙게 한 루킹 삼진에 풀카운트 승부에선 헛스윙 삼진으로 위기를 틀어막고 포효합니다. 평균 자책점 0, 미스터 제로로 통하는 LG의 김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에서 좌완 지금 불펜을 맡고 있는 김대유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알려진 이름이 아니기도 하고 저가 어떤 투수인지 그런 것들을 아직 모르실 것 같아서 10경기에서 홀드 8개로 이 부문 1위. LG 선두 질주의 최대 공신이지만 2010년 프로 입단 이후 팀을 3번 옮기면서 공식 기록이 단 1패였을 만큼 철저한 무명이었습니다. 가요계 역주행 같은 경우도 그분들도 이제야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다 힘든 시간을 겪어서 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31살 역주행 뒤에는 절박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버핸드 투수였는데 구대성처럼 왼손 사이드암으로 바꾼 것이 극적인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투수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하고요. 거의 숙취하는 공이 날아오는 느낌으로. 뜻하지 않은 상황도 겪었지만 박세혁이 호전되면서 시름을 덜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일단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일 우선이고요. 괜찮다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생각보다 금방 간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엄청 힘드실 텐데. 믿기 힘든 행운처럼 찾아온 기회. 하지만 운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경기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승리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운드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기온은 제자리를 찾은 듯하지만 좀처럼 탁 트인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황사치고는 짙은 편은 아니지만 내일도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니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는데요. 특히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도 밀려오겠습니다. 인천대교나 서해안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겠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황사에 비까지 섞여 내리면서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약하게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동쪽 지방에서 최고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온종일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모든 해안가와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집니다. 서울 12도, 대구 1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안동 22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금요일인 모레 대부분 지방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